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는 책입니다. 유영만 님이 지으셨고요. 나무생각이란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2019년 8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93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자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시고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인재 육성 전략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나서 책상에서 습득한 관념적 지식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그 이후로 지성과 야성, 재미와 의미, 그리고 체험과 개념이 융합되는 즐거운 학습, 건강한 지식, 보람찬 성과, 행복한 일터를 설계하는 남다른 전략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현직 한양대학교 교수이시고요.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공부는 망치다, 독서의 발견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강연을 통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저자 유영만 교수는 우리 개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주체이자 타인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조건임을 깨닫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생각해왔던 내용을 이 책에 차분히 풀어내셨습니다. 저자는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실존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이런저런 기쁨과 감동을 누리기도 하지만요. 또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하죠. 나와 타인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가 않다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존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영만 교수님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이 책과 같이 냉소적이고 강렬한 경구를 통해 타인과의 연대의 중요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좋은 관계라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관계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쌓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나와 너 역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공관 속에서 태어나 외롭게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수한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이 됨으로써 서로에게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는 장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유영만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인간관계의 얼룩과 무늬를 반추하며 기록하는 이유도 이러한 가능성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배우는 것도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과는 또 다른 사람이고 다른 방식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상에 있지만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품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비난하기 전에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닌지 뒤돌아보고 반성을 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보기 싫은 얼룩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볼 뿐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편견을 깨고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하는 것이다. 류시와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 끝에 상대를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요. 우리는 단편적인 현상으로만 모습을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부분 결론을 내리는 편이죠. 그리고 여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드러난 행동으로만 판단을 하는 그 순간에 관계에 대한 오해에 싹이 트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들리는 육성보다 들리지는 않지만 몸으로 전해지는 울림과 파장을 고요 속에서 감내해낼 때 관계의 깊이와 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식어가면서 애정어린 호기심과 상대에 대한 물음표가 실종되는 것으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죠. 자기만 옳고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오로지 불통만이 남는 것이죠. 자리가 길어지면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그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죠. 우리가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경청을 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내가 기울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줌으로써 나도 더불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달인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할 때 귀로는 두 가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라는 것은 일종의 지적인 호흡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멈추면요,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듯이 지적 호흡을 우리가 멈춘다면 정신적인 성장도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배움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멈춘 사람은 어떤가요? 배움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책을 읽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굳이 공부를 하지 않고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꼭 책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라는 법도 없고요. 하지만 공부를 멈춘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접속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책과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오만함으로 인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공부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점검합니다. 그들은 자만하지 않고요, 부단히 배우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공부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수불석권의 이야기 아시죠? 그 공부를 이어갑니다. 책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정말 갈 길이 한참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럽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절차탕마하면서 수불석권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멈춘 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언제 봐도 표정이 즐거워 보이고 몸도 가벼워 보입니다. 배움으로 깨닫는 즐거움과 행복 덕분이겠죠. 공부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은 비교적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면서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배움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어찌 보면 설레는 여행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배움의 즐거움도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설레는 일이죠. 익숙한 세상에서 낯선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당연한 생각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관찰하고 삶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다 만난 특이한 간판조차 어떤 사람에게는 관찰과 공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연은 설렘과 호기심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운동하기로 결심을 하면서도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작심삼일도 못 가는 경우들이죠. 내일부터 운동하려고 결심했는데 때마침 비가 옵니다. 주변 환경이 알아서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그치면 내일부터 운동을 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운동을 시작하려는데 전날 회식하면서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숙취 중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거야. 술 깨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또다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또 다른 핑곗거리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엔 내년부터 운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정말로 운동을 시작하게 될까요? 새해 첫날 대단한 각오로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연초부터 만약에 눈이 펑펑 내렸다고 해보죠. 빙판길도 생기고 운동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하다는 자기 합리화가 또다시 운동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바로 운동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든 환경이 나한테는 좋은 핑곗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해보고 싶지만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힘과 열정, 정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은 그 사람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공과 행복의 척도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야의 경지에 오르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체력을 잘 관리를 해서 자기 관리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진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서도 안 되겠죠. 허약한 몸은 허약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관리할 자격은 당연히 없겠죠. 자기 극복이 선행되어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난관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밥 먹듯이 해야 밥맛도 좋아지고 행동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운동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실천하는 운동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자 지름길이라고 저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거창한 계획이나 전략을 하루아침에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꾸준히 반복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움직인다는 우공이산이라는 말 아시죠? 이것은 바로 위대한 성취의 숨은 비결입니다. 이들은 크게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한번 마음을 먹으면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행동인 것이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일을 사랑하면요,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크게 다짐하지 않아도 내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다짐하지 않더라도 내 일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진심을 다하고 묵묵히 맡은 일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란 사람은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어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어휘는 자신의 행동이나 신념, 그리고 삶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혹은 집단이 딜레마에 빠지거나 결연한 결단을 내릴 때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데 최후까지 의지하는 신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어휘라는 것은 보통 의식의 아래에 있다가 삶이 흔들리거나 할 때 표면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어휘입니다.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결연한 그런 어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디에게 마지막 어휘는 비폭력이고, 부처에게는 자비, 공자에게는 인입니다. 스티브 잡스에게는 혁신이고, 리처드 브랜슨에게는 상상입니다. 플라톤에게는 이데아, 사르트르에게는 실존, 스피노자에게는 코나투스, 니체에게는 아모르 파티, 라캉에게는 욕망,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마지막 어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정말 한 가지예요, 단어.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같은 그런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내 인생의 단어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어휘가 지금 여기에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요. 보다 소중하고 숭고한 삶, 자신을 넘어 타자와 공동체로 연결되는 삶을 꿈꾸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몸으로 도전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삶에 안주하기보다는요, 한계에 도전하는 삶으로 자신의 마지막 어휘를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법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여윳돈이 생기면 해외여행을 떠날 거다. 하지만 실제로 여윳돈이 생겨도 다른 물건을 사느라 바빠서 여행은 아마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정법으로 된 미래를 꿈꾸는 것이죠. 그렇게 꿈만 꾸다가 계속해서 꿈만 꾸다가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삶의 위기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비전이나 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과 꿈도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재미와 행복을 느끼지 않고 내일을 위해 대강 처리해버리려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내 삶을 위기에 빠뜨리는 주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상상력도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에서 몸으로 느껴지는 아픔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위대한 상상력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의 소중함을 잊고 먼 미래의 일들만 꿈꿉니다. 오늘 재미있게 지낸 사람이 내일도 재미있는 하루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것입니다.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라는 식의 고진감래는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고생 끝에는 신경통이나 관절염 같은 질병만 생길 뿐이라는 것이죠. 사소한 일상에서 위대한 비상을 꿈꾸는 사람만이 근거 없는 망상과 몽상에서 벗어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그러한 상상력의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저자는 강조합니다. 눈은 눈빛으로 말을 하고 입은 진심으로 말을 하는 법입니다. 진심은 참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원천은 바로 따뜻한 가슴이라 할 수 있겠죠. 언어에 무게가 없는 사람의 말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체중이 실리지 않은 언어는 어딘가에 꽂히지 않고 바람에 날리며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언어의 무게야말로 진심의 무게입니다. 체험적인 깨달음의 무게가 실린 언어에는 말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세월의 무게가 실린 언어에서는 깊은 감동을 우리는 받습니다. 입이 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말에는 밑바닥의 진실이 바로 숨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밑바닥의 진실은 밑바닥을 온몸으로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절치부심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몸으로 겪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그렇게 전달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고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말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못한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몸의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힘은 바로 메신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삶을 드러내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네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정신을 담고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삶을 바꿔야 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본질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인간관계의 지속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그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회란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성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신영복님의 강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관계가 돈독한 사람 사이에는 안면몰수의 행위가 일어나지가 않겠죠. 함부로 행동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적인 미덕을 포기하고 몰지각한, 몰상식한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나와 상대가 애정의 연대로 엮여 있어서 나의 미천한 생각과 행동들이 마음에 걸려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이유가 바로 염치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염치 없이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간관계야말로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아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관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입장에서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요. 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바로 인간적인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상대보다 먼저 자세를 낮추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배움을 찾아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부끄러워해야 그것을 채우고 사람됨을 갖추려는 부단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자기 자리는 자신이 있으면 돋보이는 제자리이고 자신이 마땅히 설 자리이자 내가 살아갈 살 자리입니다. 제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로 착각하거나 설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갈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버티려고 할 때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제 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무게중심은 그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과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그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사람이고, 사람답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본래 자기가 있던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이는 법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바람은 정처 없이 떠돌며 온천수 같은 경우는 위로 치솟는 것이죠. 모든 물체는 저마다의 자연스러운 위치가 있고요. 방해만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위치를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자기 무게가 정착하고 싶은 그러한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과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땅으로 떨어져야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겠고요. 온천수는 땅속에 잠복하고 있을 때보다 땅 위로 치솟았을 때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제 자리를 찾아가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불안한 이유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요. 제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을 무게로 표현했는데 그러한 이유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무게가 나가고 그 무게가 지향하는 바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끌리게 만드는 대상과 사랑에 빠진다면 그쪽으로 나의 무게중심이 쏠리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무게가 더해지고요. 무거워진 만큼 쉽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무게가 나의 존재감을 드높여준 것이죠. 가볍게 행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의 무게중심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사랑을 보면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이란 책에서 고백한 제 중심은 저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어디로 이끌리든 그리로 제가 끌려갑니다. 라는 구절은 바로 인간의 사랑과 사랑으로 끌려가는 인간적인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내가 책 읽기를 사랑하면요, 책과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요. 글쓰기를 사랑하게 되면 글을 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무게가 나의 존재감의 무게인 것입니다.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존재를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사람입니다. 존재감의 무게는 내가 사람이나 사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스치게 되면 어쩌다 만난 인연으로 끝나게 되지만 스미게 되면 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제목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의 사례를 들면서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더 와닿는 느낌의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읽으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면서도 내용들은 인생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